오프닝 새벽 1시의 법정, 광기 혹은 절규. 여러분, 지난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제21호 법정의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의 서슬 퍼런 구형이 끝난 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1만 7천자 분량의 방대한 최후 진술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방청석을 향해 몸을 돌려 앉았고 특검을 향해 이리 떼라고 부르며 책상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41분까지 이어진 90분간의 원맨쇼. 오늘 우리는 이 90분간의 진술 속에 담긴 궤변과 오만, 그리고 현실 부정의 실체를 상세한 기록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원고를 던져버린 즉흥 발언, 분노의 책상 내리치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처음엔 공손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심리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곧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특검을 향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방청석이 있는 왼쪽으로 의자를 돌려 앉았습니다. 재판장이나 검사가 아닌 지지자들과 카메라 너머의 대중을 향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가 즉흥적으로 원고에 없던 내용을 쏟아내며 책상을 수차례 내리친 순간이었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망상이라고 일축하며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 라며 네 차례나 쾅쾅 소리가 나도록 책상을 쳤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궤변을 반복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논리인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한 행위가 어떻게 국민을 깨우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법정 안의 사람들은 헛웃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장기 독재하는 법 좀 알려달라. 비아냥과 궤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장기 독재에 대한 비아냥이었습니다. 특검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장기 독재를 위한 권력 장악으로 규정하자 그는 특검을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지 그랬냐? 배워보게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숨이 가쁜데 무슨 장기 독재냐며 시켜줘도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독재자들의 말로가 항상 그러했듯 독재는 본인이 시인하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임에도 그는 탱크가 거리에 나오지 않았으니 독재가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바보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눈치가 빨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셀프 디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전략입니다. 치밀하지 못해서 실패했을 뿐 내란을 획책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600만 표인가 1,800만 표인가 오류투성이 자화자찬. 진술 도중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득표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 1,800만 표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즉흥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제20대 대선에서 그는 약 1,639만 표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당선 득표수조차 200만 표 가까이 부풀려 말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법정이라는 엄중한 공간에서도 자신의 권위와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 수치를 왜곡해서라도 자화자찬하고 싶어하는 그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국민들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국가위기 상황에 계몽되어 응원을 보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울린 비상벨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계엄 당일 수많은 시민이 국회 담벼락을 넘고 총을 든 군인들을 막아섰던 역사적 사실은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 전두환과 하나회의 소환, 나는 그들과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신군부와 하나회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특히 영화 서울의 봄을 보지 않았냐며
자신은 전두환과는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비화폰 통화 내역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가 무슨 옛날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그런 부탁을 하겠느냐며 군과 경찰을 동원한 조직적 내란 모의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와 증언들은 그가 장관들과 군 관계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두환이라는 더 거대한 악의 프레임을 가져와 자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 무죄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하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는 그의 질문은 오히려 섬뜩합니다. 준비가 안 된 내란이었다는 고백일 뿐 내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포 명령을 내렸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당시 국민들은 그 미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똑똑히 직역했습니다. 비화폰과 기억력 자랑, 그리고 90분의 끝. 진술 막바지에 이르러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억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도 기억력이 아주 좋다며 계엄 당일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였겠지만 오히려 본인이 내린 모든 지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어 사형 구형의 논리적 근거를 탄탄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 1시 41분, 90분간의 긴 진술이 끝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국가를 구하려다 억울하게 몰린 비운의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뒤로 남겨진 것은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라 흥분한 목소리와 책상을 치는 소리,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의 파편들이었습니다. 6사형 구형과 향후 재판의 향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보여준 태도는 재판부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반성 없는 태도와 현실 부정, 그리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듯한 돌발 발언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내란이라는 위협을 어떻게 법적으로 단죄하고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꼬며 물었던 장기 독재의 기술이 아니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의 위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역사는 그날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았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기보다 남을 탓하고 과거를 미화하며 현재를 왜곡했습니다. 시켜줘도 못한다는 그의 말은 진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법정에서의 90분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궤변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지도자의 언어가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들이 얼마나 교묘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형 구형에 대한 국민 여론과 그의 궤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